곽희라는 사람의 조춘도라는 그림인데요. 봄나절을 그린 거죠. 곽희라는, 왜 이 그림을 했냐면은, 곽희라는 사람 이전에는 평원과 고원만 있었습니다, 그림에. 평원과 고원만 있었다는 거는 보이는 대로만 그린 거죠, 실제로. 근데 보이는 대로만 그리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은, 있는데 안 그려진다는 거예요, 있는데. 그래서 이 산 뒤에 사람들이 사는 뭐가 있는데 이게 안 그려진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평원으로 그리면 당연히 여기 없겠죠. 이 동네는 사실 이 뒤에 어디쯤에 있을 텐데, 이런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연구한 결과 심원이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곽희라는 사람에 의해서 심원이라는 시점에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해서 삼원법은 그래서 이 시대부터 시작되어졌다라고 보면은 될 것 같고, 그래서 심원을 그린 가장 큰 이유는 어쨌든 그리고 싶은 게 있는데 안 보여서 못 그려지는 것. 자, 이걸 어떻게 해서 그리게 되느냐? 이 그림을 심원을 그리는 가장 핵심은 이런, 여기 산이 있잖아요. 여기를 봤어. 그리거든. 여기는 이 산 위에 올라가서 보는 거야. 그 앞에 그려진 산 위에 올라가서 그 다음 풍경을 보면은 그 밑에 들어있는 동네가 다 보여지게 되니까 산 위에 올라서 보여지는 것을 다시 그리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자, 여기는 이렇게 그렸다가 여기는 이 언덕 위에 올라가서 그려지는 거예요. 당연히 그거는 이 큰 산 밑에서 위로 올려다보고 그리는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가면서 보여지는 것 하나하나 기억했다가 한 개 한 개씩 순서대로 놓고 그리는 것처럼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도인 듯 지도 아닌 듯 있는 대로 다 보여지는 그림으로 그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평원이죠, 평원. 그냥 앞에서 바로 보여지는 거. 여러분 지평선처럼 보여지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지는 걸 우리가 평원으로 볼 수 있고, 이거는 이제 고원이죠. 아래서 멀리 있는 높은 산. 여기가 심원으로 그려진 동네. 이 뒷동네죠. 이게 한 화면 안에 내 그리고 싶은 것을 다 담기 위해서 발달한 양식이다. 서양의 원근법은 화면의 공간을 잘 나타내기 위해서 원근법이 생겨난 건 아니죠. 원근법은 뭔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중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실은 원근법이 생겨서, 서양의 소실점이 있는 X자 원근법은 건물을 굉장히 위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구조물을, 그러니까 크고 소실되어지면은 공간의 깊이가 깊어지고, 그래서 실제감보다 훨씬 더 웅대하게 그려지기 위해서 연구되어진 표현 방법이다. 그때는 카메라 렌즈가 나오던 시절이 아니었기 때문에 렌즈는 자동으로 원근이 생기잖아요. 앞에 더 강조되고 뒤에 거 작아지고. 그래서 의식적으로 실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과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생겨난 게 소실 원근법이야. 근데 이제 동양의 삼원법은 그거하고는 정반대죠. 숨어있는 것을 똑같은 중요도로 끄집어내서 화면하게 표현해주기 위해서 생겨난 표현 방법이에요. 하나는 무언가를 강조하기 위해서고, 이쪽은 숨어있는 뭐를 끌어내서 동등한 지위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생겨난 표현 방법이다. 그래서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기는 한데, 어쨌든 이 시선으로 보는 미술 사학자도 별로 없습니다. 그냥 서양에서 원근법, 동양에서 삼원법, 똑같이 공간을 형성하기 위해서 화면 안에 호환하는 방법이다 정도로만 이야기를 하죠. 이거는 이제 20세기의 그림이어서 신전 안중식이라는 사람은 마지막 조선의 화원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화원 양식의 산수화인 거죠. 화원 양식의 산수화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남정화, 북정화 이렇게 구분을 할 때 북정화에 해당하는 그림입니다.
채색을 중심으로 꼼꼼하게 차곡차곡 그려지는 그림. 남정화는 선묘와 먹을 중심으로 담백하게 그려지는 그림. 이렇게 비교하면은 될 테고요. 이 그림은 도화원 아까 봤었던 왕휘의 도화의정이랑 비슷한 그림이죠. 내용적으로는 배를 타고 복사고 마을을 찾아서 이렇게 되니까요. 자, 오른쪽에 이 장성업이라는 조선 말의 위대한 화가 중에 한 사람이죠. 방황공망 산수도라고 이렇게 적혀있는데, 방이라는 거는 베껴 그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황공망의 산수화를 보고 옮겨 그렸다는 뜻이니까 이 그림의 원 그림은 중국의 황공망의 그림이겠죠. 그래서 여기는 왜 이걸 내놨냐면, 자, 여기 이제 북정화 계열의 산수하고 여기 남정화 계열의 산수입니다. 여기 보면 나무들을 표현해놨는 것은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이런 식의 표현은 사생이한 표현이 아니고요. 교과서에 있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나무는 어떻게 그려야 되고 이렇게 솟은 나무는 어떻게 그리고 처진 나무는 어떻게 그리고 하는 법칙이 교과서, 그러니까 화전이라고 하는데 계자원이나 고시 뭐 이런 화보 화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책에 다 들어있는 대로 그린 겁니다. 근데 왜 이러냐면 여기 보면은 자 여기에 삼원법이 다 들어있다는 거죠. 여기도 보면 여기 이제 동네 근경에 있는 숲이 있는 동네를 그려놨고 먼경에 있는 먼 산을 그려놨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여기가 이 동네가 이런 폭포의 완산이 이렇게 보여질 수가 없잖아요. 그죠? 저런 먼 산 위에 있는 거라면은 하늘 위에서 내려보지 않아서 보여질 수가 없는데 이렇게 그려지게 한 화면 안에 전혀 다른 시점에서 그려놨는데 전혀 어색하지 않는 어떤 그림으로 그려져 있다. 자, 이 그림은 뭘까요? 뜬금없이 세잔느의 사과와 오렌지라는 그림입니다. 정물화죠. 자, 이 그림에 대한 연구를 우리나라 평론가나 이론가들이 별로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세잔느의 이 그림에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면에 의한 표현, 이전까지 그리던 하나의 사물의 그라데이션에 의한 표현이 사라집니다. 그냥 요렇게 보면은 그냥 색칠만 되어 있거든요. 둥근 사과의 둥근 느낌이 실제로 그려지지 않았어요. 같은 색을 넓게 칠해놨는데 보면은 다 사과라고 이걸 하게끔 그려놨어요. 이게 이제 후인상파 화가들의 표현 방법인데, 세잔이 사물을 보는 법, 세상의 모든 사물은 원과 원기둥 뿔로 되어 있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하학적 모양으로 재구성할 수 있다는 거죠. 분리할 수 있다, 분해할 수 있다, 해석할 수 있다는 표현 연구니까 그런 걸로부터 입체파가 발생하는 기원이 이거다. 또 거기에 보태서 그리고 사과가 이 접시와 이 테이블과 접시, 물병 이거 보면 시점이 다 다르잖아요. 하나의 시점을 그리지 않았어. 서양 미술에서 시점은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요. 왜? 눈에 보이는 것처럼 똑같이 그려야 되니까. 시점은 굉장히 중요해서 시점이 다른 것이 한 화면 속에 들어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에는 시점이 다른 것이 한 화면 속에 들어가 있고, 이 그림에서 보이는 자연스러운 만큼 여기는 자연스럽진 않아요. 곧 이게 막 쏟아지듯이 불편해. 그런데 왜 이렇게 그렸을까? 세잔이 이 그림을 이렇게 그린 것에 대한 이유는 아무도 연구해서 발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직 보지 못해서 그랬을 수는 있는데, 연구 자료 중에서 이렇게 그렸던 이유에 대한 설명은 별로 없어요. 근데 저는 이 그림을 그리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뭘까? 이거라는 거죠. 동양의 산수화가, 풍경화가 시점이 다른 게 한 화면 속에 들어있는데 하나도 안 이상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보는 분석에 의하면 이상해야 되는데 안 이상한 다시점의 그림이 실제 존재했는 거예요. 왜 제가 이렇게 보냐 하면은, 세잔이 이 그림을 그린 시기가 1895년 이 시점은 동양의 그림이 서양에 많이 소개되던 시점이에요. 무슨 박람회니 전시회니 이렇게 해서 동양 그림들이, 물론 서양의 그림들 동양에도 많이 들어왔죠. 우리나라에도 많이 들어왔고, 그렇게 들어온 만큼 동양의 그림이 서양에 간 거지. 그러니까 일본의 그림도 중국의 그림도 갔으니까 고흐의 그림에 보면은 일본 그림을 그대로 베낀 그림들도 많고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그렇게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지 않으면 설명이 불가능한 게 어떤 연구에 의해서 이게 스스로 발견되어졌다면은 이 전 과정과 후 과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세잔의 그림에서 이 전 과정과 후 과정이 나타나지는 않거든요. 고흐의 그 그림처럼 어느 날 갑자기 탁 나타났다가 그것도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났다가 그 뒤에는 없어요. 이게 더 발전해서 서양 회화에서 동양의 삼원법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니었다라고 저는 판단되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철학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현실을 그린 게 아니잖아요. 보여지는 현실을 그려야 되는 세상이니까 이 시점이 다른 것이 한 화면에 공존하는 게 허용이 안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서 나타나는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입체파라는 거죠. 입체파가 공식적으로 서양 회화에서 다시점 그림의 출발이잖아요. 그러니까 입체파라는 거는 이 접시를 그리는데 위가 원이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서 위를 뒤집어서 앞으로 내서 그리고 이 받침 모양이 그죠? 이런 속 들어간 요 모양이라는 걸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서 정면에서 그리고 만약에 뒷면에 있는 모양이 다른 거라면은 그 다른 모양을 내주기 위해서 꺼내서 앞에 그린 이게 입체파의 표현 방식인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옆에서 얼굴을 보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눈이 하나만 보일 텐데 코도 세워져 있고 입은 반만 보이고 근데 입체파의 그림들은 옆에서 받는 얼굴형인데 코는 옆으로 돼 있고 눈은 두 개가 있죠. 입도 정면으로 그려져 있고 이쪽에 안 보이는 귀도 꺼내서 그려져 있거든. 그래서 일종의 우리가 이제 입체파를 전개도 그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그것의 출발이 서양 미술사에서는 세잔으로부터 나왔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세잔의 이 그림은 어디서 나왔을까? 동양의 산수화에서부터 출발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연구해볼 만한 주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의 시점과 이 시점은 이제 평원에 해당하는 거겠죠. 자, 여기는 고원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게 이거보다 더 내려가 보이면은 평면으로 완전 보여지니까 뒤집어 보이면은 밑에서 아예 올려다 보면은 물병이라는 느낌이 별로 안 나니까 최대한 적게 이 아가리를 적게 보이게 해서 물병의 느낌은 같대 시점은 최대한 아래서 위로 보게끔 그려놓은 이거는 이제 심원이죠. 이 접시는 그냥 앞으로 곧 사과가 쏟아질 것처럼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전체로 보면은 요즘 카메라 렌즈에 의안 렌즈라는 거 있잖아요. 광각. 그 앞에 거로부터 물고기 시선에 보는 것처럼 이렇게 펼쳐서 보여지는 그것과 같은 느낌이 이 그림 속에는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화면을 확장하고 싶은 욕구 이런 것 이제 그림 그리는 사람들한테 있으니까 동양의 삼원법을 차용해서 그려본 것이 아닐까 이렇게 저는 보고요. 자, 이거는 달리와 샤갈의 초현실주의 그림입니다. 자, 이거는 기억의 지속. 이게 실제로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사실은 꿈속의 느낌 이건 아니면은 아주 강렬한 에너지를 받아서 물체가 흘러내리는 그런 느낌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늘을 날아다니는 꿈 이야기 같은. 그래서 초현실주의는 서양에서 초현실주의는 전쟁 이후에 나타나는 인간의 심리, 불안한 심리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그림으로 표현해서 좀 그걸 더 낫게 긍정적으로 표현할까라는 데서 나타난 미술 사조니까 약간의 현실로부터 탈출 이런 상상, 환상 이런 것들을 그린 거라서 우리가 그걸 통칭해서 꿈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까 서양의 꿈과 관련된 그림들은 이렇게 이제 표현되어졌다. 20세기에 나타난 현상이죠. 자, 이게 이제 몽유도원도하고는 관련은 크게 없는데 이게 이제 이야기 삼아서 되어 있는 거죠. 백호전서라는 나중에 쓰여진 어떤 이제 책의 앙견의 일화를 앙견을 소개하는 이야기 속에 이제 이런 앙견이
안평대군의 집에서 귀가하면서 그림을 그리고 있을 때는 수양대군과의 권력 암투 내지는 대결 관계가 아주 심할 때여서 앞에 우리가 잠깐 봤듯이 수양대군이 목요도 원도에 찬물을 쓴 사람들을 숙청할 거라는 그렇게 보는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이 이야기가 타당한 거죠. 신변의 위협을 느낀 안견의 안평대군 집에서의 탈출 묘책에 관한 겁니다. 아주 귀한 먹을 중국에서 구해왔는 건데 그림 그려라고 준 걸 그걸 훔쳐 갈 요령으로 이제 감춰 있다가 들켰는데 실제로는 이제 이 이야기는 그렇죠. 훔쳐 가기 위해서가 아니고 훔치는 신용을 해서 들켜서 그 집에서 쫓겨나기 위한 수단으로 그렇게 했다라는 이제 안견의 약간의 성견지명 이게 좀 약간 미화하기 위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런 게 합당하지 않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 게 뭐냐면은 조선 시대에는 나라가 만들어지고 나라가 망할 때까지 줄곧 화원이 그림 그리는 사람이 크게 대접받던 시대는 없었습니다. 초기에도 여전히 천한 계층이었고 나라가 망할 시기에도 여전히 천한 계층이어서 아까 우리 이제 명목상 뭐 이품, 종이품까지 올라간 사람들이 있지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거죠. 그게 제사 지낼 때 서는 지방에서는 벼슬로는 설 수 있었을지 몰라도 실제 생활에서는 그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니까. 우리가 조선 후기의 이야기 중에서 단원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데요. 단원 김홍도가 정조대왕과의 관계가 아주 밀접했고 친분이 있는 걸로 많은 이야기에서 그려지잖아요. 실제로는 그게 조선시대 같은 신분사회에서는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이게 화공이 임금을 대할 수 있는 기회도 없을 뿐더러 그리고 도화원 일대는 기록에 하면 궁 안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도화서로 바뀌면서 그림 그리는 관청이 궐 밖으로 나와 있었다 하거든. 그러니까 궐 밖으로 나와 있는 관청인데 임금이 만날 리도 없을 테고 그렇다고 해서 뭐 대신들도 사실은 임금을 직접 아련하기 어려울 텐데 특별한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요즘으로 치면은 장관급 아닌 사람이 대통령을 독대하거나 만날 수 있는 기회 지금 거의 공무원도 없잖아요. 지금 같은 세상에도 없는데 저 시절에 그런 게 가능하진 않았겠죠. 당연히 안평대군이 안견을 필요로 했는 것은 그의 재능이었지 사람 안견이 필요했던 건 아니죠. 그러면은 그렇게 보면은 다른 사람이 거기 찬물을 붙인 21명이 다 죽임을 당해도 안견이 죽임을 당할 이유는 없죠. 그가 한낱 환쟁인 뿐인데 이제 그렇게 만약에 그 죽임을 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려면은 우리 조선의 역사 안에서 화공들이 정난에 의해서 숙청당하거나 쫓겨나거나 하는 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일은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이 이야기는 안견을 좀 더 멋있게 표현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닐까 그렇게 보는 거죠. 실제 그런 이야기도 많습니다. 나중에 우리 살펴보겠지만은 주사 김정희가 엄마 뱃속에서 18개월 만에 나왔다는 이 전설 같은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이런저런 이야기들은 누군가를 좀 더 멋있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요새도 뭐 지어내기도 하지만 옛날에도 많이 만들어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다음 시간에는 내면을 그리다 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전신이라고 합니다. 전신. 조선시대에는 사람을 그릴 때도 전신이라 했고 풍경을 그릴 때도 전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신이라는 것은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모든 올곧은 상태를 그대로 담아내는 것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사람 사물의 내면까지도 그려야 된다라는 게 전신사조라는 건데요. 주로 이제 초상화에서 많이 이제 요구되어지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지금 보이는 공제 윤두서의 초상화부터 해서 임금의 그림, 각 대신들 초상화, 뭐 미인도까지 이렇게 해서 초상 그림, 사랑 그림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